신라시대 장인국에 사는 거인과 묘령의 여인. 757년 신라시대 양반 가문의 장남 이호영은 매일 글공부에 쫓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호영의 아버지 이하택은 특히 배움을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문의 장남인 호영은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해야 했죠. 허나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풍부했던 호영에게 학문을 정진하는 삶은 어쩌면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호영은 매일 밤 아버지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밖을 나돌며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책에 담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호영의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따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호영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진우 김백상이 찾아와 신당서라는 책 한 권을 전해주었죠. 자네가 아직도 매일 밤 저작거리를 나돌며 신세한탄 한다는 걸 모르지 않네. 그래서 유학길에서도 자네 생각이나 책 한 권 가져왔다네. 독특하고 신비한 기담이 많이 담긴 책이니 자네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일세.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는 호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진우 김백상이 선물한 신당서라는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당서 신라전 장인국. 동쪽으로 가면 장인국, 동남쪽은 일본국이며 서쪽은 백제,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으며 북쪽엔 고려와 접해 있다. 장인국의 사람들은 그 키가 거의 2장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갈기 손톱에다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불을 사용하거나 화식을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짐승을 통째로 물어뜯고 간혹 섬에 떠내려온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또한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하는데 지금도 한 여인이 거인의 의복을 짜며 산다고 전해진다. 장인국으로 가는 방법은 동북쪽 바다를 따라 500리를 조금 넘게 가보면 폭풍과 함께 짙은 안개가 다가온다 하는데 그 너머에 자그마한 섬이 장인국이다. 다음날 아침 시끄럽게 우는 닭과 함께 아직도 신당서를 읽고 있는 호영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의 머릿속엔 장인국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인국 이야기를 되뇌이던 호영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2장이나 되고 이빨은 톱니 같으며 온몸이 털로 뒤덮인 거인을 말이죠. 결국 호기심과 탐구심을 참지 못한 호영은 여행길에 오르길 결심합니다. 그리곤 진우 김백상을 찾아가 함께하자고 말을 전하죠. 하지만 김백상은 장인국 이야기는 기담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거절합니다. 결국 혼자라도 꼭 장인국에 가보고 싶었던 호영은 아버지의 금고에서 금과 은계를 몰래 훔쳤습니다. 장인국에 가려면 뱃사람과 배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후 호영은 아버지에게 서신을 한 편 남기곤 신라의 창문으로 불리우는 하곡현으로 떠납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어두운 숲을 지나 드디어 하곡현에 도착한 호영. 우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객사에 방문하여 짐을 풀었습니다. 집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호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습니다. 내일을 위해 호영은 설레는 마음을 붙잡고 달빛을 보며 잠에 듭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급히 부둣가로 달려가는 호영. 바쁘게 출항을 준비하는 수많은 뱃사람들에게 호영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동북쪽으로 500리 달려가면 섬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나를 데려다주는 자에게는 금화와 은계를 주겠네.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호영의 목소리는 부둣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나를 데려다주는 자에게는 금화와 은계를 주겠네. 하지만 바쁘게 출항을 준비하는 뱃사람들은 호영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뱃사람들의 삶은 헛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호영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금과 은계면 충분히 뱃사람과 배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허나 장인국을 향한 호기심은 이렇게 쉽게 꺼질 불이 아니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호영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으며 애원하듯 뱃사람들 모집하였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아 보이는 뱃사람 한 명이 호영에게 접근합니다. 나으리, 저는 15년 동안 하곡현에서 물질을 한 춘식이입니다. 말씀하신 섬은 저와 제 아들이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비는 출발할 때 금과 은계 절반, 말씀하신 섬에서 다시 이곳 하곡현에 도착하였을 때 나머지 절반. 뱃사람 춘식이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호영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 뒤에 각자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기로 했죠. 객사로 돌아가는 호영을 뒤로 춘식이에게 아들 춘삼이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정말 저 미친 양반이 하는 소리를 믿으십니까? 아무리 금과 은을 준다지만 가다가 풍랑이라도 만나 변을 당하면 어쩝니까? 걱정하는 춘삼이에게 아버지 춘식이는 아들이 답답한 듯 화내며 말합니다.
이 녀석아, 그런 섬이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15년 동안 안 가본 바다가 없는데 내 그걸 모르겠느냐? 저 양반 얼굴을 보아하니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도령이다. 원하는 곳으로 가주는 신용만 하면 몇 달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춘삼아. 바다로 나가 대충 둘러대면서 귀향만 하면 되니 걱정 말거라. 몇 시간 뒤 호영은 춘식과 춘삼과 함께 장인국을 향해 배를 띄웁니다. 하지만 온종일 수백 리를 달렸지만 장인국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크게 실망한 호영을 뒤로하고 춘식은 이때다 싶어 귀향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 귀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호영은 몇십 리만 더 가보자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바람에 뱃사람 춘식은 서둘러 귀향하려 합니다. 허나 매섭게 부는 비바람에 배는 그저 어디론가 끌려갈 뿐이었죠. 천둥 소리와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호영과 뱃사람들은 공포에 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호영은 잠시나마 장인국으로 향한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폭풍과 안개가 거치더니 신당서에서 말한 자그마한 섬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영은 크게 기뻐하며 뱃사람들에게 저곳으로 향하라 명합니다. 내가 신라의 성 장인국에 가본 첫사람이 되는구만. 아버지, 이씨 가문의 명예는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섬에 도착한 호영과 뱃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섬에선 바닷바람에 답하는 숲을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호영은 크게 실망하여 멍하니 우거진 숲만 바라보고 있었죠. 수십 분 동안 가만히 있는 호영에게 춘식은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춘식의 말을 듣고 배로 향하려는 순간 매우 큰 고함 소리가 숲에서 들려옵니다. 호영은 놀라면서도 이내 미소를 짓고 숲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풀과 나무들을 헤치며 달리는 호영. 그렇게 몇 시간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달리던 호영은 갑자기 놀라며 멈춥니다. 소름이 돋고 발은 돌처럼 무거워졌으며 식은 땀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호영. 그의 앞에는 얼핏 보아도 키가 2장이나 되는 거인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털과 날카로운 손톱, 끔찍한 생김새.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신당서에 담긴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따라온 춘식과 춘삼은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저 괴물은 대체 뭡니까, 나으리? 돌아갑시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춘삼아, 도망가거라. 춘식과 춘삼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놀랐는지 거인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숲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르며 호영과 뱃사람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호영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놀란 맘에 도망갈 뿐이었죠. 땅이 울리고 숲의 새들이 놀라 날아가며 거칠게 쫓아오는 거인. 장인국의 거인의 숨소리는 황소보다 크게 내뿜고 고약한 냄새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던 와중 춘식이의 아들 춘삼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거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춘삼이를 잡고 들어올려 그 자리에서 물어뜯고 먹어치웁니다. 힘이 얼마나 셌는지 거대한 손으로 잡아채는 순간 춘삼은 기절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호영은 자신이 품었던 호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이내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울며불며 춘식과 함께 호영은 배를 타기 위해 달립니다. 꿈일 거야. 그래, 이건 꿈이야. 하지만 거인의 걸음걸이는 말보다 빨랐습니다. 결국 춘식이 마저도 거대한 손에 붙잡히고 말았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호영은 춘식을 뒤로하고 도망갑니다. 허나 호영 역시 이내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습니다. 피범벅이 된 거인이 뛰어오고 있었고 호영은 체념한 듯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무모한 자신의 모험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호영을 덮치려는 거인은 비명소리를 향해 뒤돌아 떠납니다. 이때 호영은 재빨리 섬을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그리고 인근 바닷가에 정박한 배를 향해 몸을 던지고 급히 노를 저으며 장인국을 떠나려 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장인국에서 묘령의 여인이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를 칩니다. 제발 다시는 이 섬에 오지 마세요. 부디 이 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고통받는 사람은 이제 저로 충분합니다. 그 여인은 호영이 거인에게 죽을 뻔한 순간 비명소리로 거인을 유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거인이 입고 있던 해진 옷도 이 여인이 만들었던 것이었죠. 이때 신당서에 쓰여진 기담 한 줄이 호영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장인국의 거인은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한다. 지금도 한 여인이 거인의 의복을 짜며 산다고 전해진다. 이후 하곡현에 도착한 호영은 아버지 이하택이 보낸 사람들과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호영은 자신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였지만 귀신이 들렸다 생각한 아버지 이하택은 무당과 의원을 불렀죠. 그렇게 호영은 매일 밤 악몽과 열병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열병은 호영의 정신을 헤집어 놓았으며 바보처럼 바다만 바라보며 삶을 마감했다 전해집니다. 오늘의 괴물도감
신라시대 장인국의 거인이었습니다. 역병 괴물 썩은 사체 프라바스 14세기 중세 브리튼 제도 전역에서 전염병이 돌아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염병은 브리튼 제도 서쪽에 있는 웨도로 왕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웨도로 왕국은 전염병에 휩싸이기 전부터 이미 곡식과 농산물에 퍼진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웨도로 왕국 사람들은 주로 감자와 보리 그리고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죠. 하지만 곡식과 농산물에 찾아온 역병으로 인해 웨도로인들은 대기근을 맞이하며 끔찍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런 대기근의 원인은 비단 역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튼 제도의 크고 작은 모든 왕국들은 비타니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비타니아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자비한 수탈과 횡포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작고 힘이 없던 웨도로 왕국의 계리한 국왕은 왕권을 지키기 급급했죠. 그렇기에 매월 비타니아 제국에 막대한 양의 곡식과 금은 보화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비타니아 제국은 웨도로의 백성들을 제국을 위한 소장농으로 부렸습니다. 더 나아가 웨도로 왕국의 국왕은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각 영지와 마을에서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곡식들마저도 수탈하였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처한 웨도로인들은 급기야 역병에 걸린 농산물들을 먹기까지 하였죠. 허나 역병에 걸린 곡식들은 구토와 설사 그리고 복통과 열병을 일으켰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병과 비타니아 제국의 횡포로 웨도로인들의 굶주림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역병의 시작, 웨도로 왕국의 영지, 멜빌리지. 멜빌리지의 영주였던 프랑크 남작은 역병이 발생하자 비타니아 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도 함께 가져갔지요. 멜빌리지는 약 2,000명이 살았으며 꽤 규모가 큰 영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사람들을 규합하고 통제할 영주는 꼭 필요했죠. 그렇기에 멜빌리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자신들을 지켰던 프랑크 남작의 기사 베네이커에게 임시 영주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사 베네이커는 이제 영주로서 멜빌리지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영주가 된 베네이커는 끔찍한 대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고민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버리고 미쳐버린 사람들은 식인행위까지 하였죠. 역병이 닿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농작물들마저 수확 후 절반은 웨도로 왕궁으로 수탈되었습니다. 지역을 방불케 하는 멜빌리지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굶주려가는 멜빌리지 마을엔 매일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에 베네이커는 매일 아침 살인사건을 마주하며 현장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퍼거스가 정말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 자살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퍼거스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이제 그이는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보게, 자네의 친구였던 브라이언을 죽인 이유를 말해보게나. 제 감자를 훔쳐먹었습니다. 분명 제가 먼저 보았습니다. 영주님 보고드립니다. 사자의 로데인이 곡창에 있던 곡식을 훔쳐 도망간 것 같습니다. 영주님, 제 아버지가 자고 있던 저희 어머니의 다리를 잘라 먹었습니다. 베네이커 영주님,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제 부모의 무덤을 누군가 파헤쳤습니다. 영주 베네이커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제 하루만 12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는 모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으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이커는 과거 자신이 하사받은 기사의 칼과 갑옷 등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굶주림에 잠시 목을 축이는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베네이커는 병사들과 함께 인근 숲을 조사하였습니다. 역병이 닿지 않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말이죠. 나무 뿌리와 열매 그리고 토끼나 멧돼지 등 숲에서 모든 것을 긁어 모았습니다. 멜빌리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숲에도 점점 덮어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들도 점차 숲을 떠나거나 역병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네이커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병사들과 함께 인근 숲으로 향합니다. 며칠째 잠에 들지 못한 베네이커는 일시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죠. 그는 병사들을 먼저 보내곤 잠시 숲에서 혼자 쉬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기대며 쉬고 있던 베네이커는 잠시 잠에 듭니다. 몇 시간 후 숲에서 혼자 잠에 든 베네이커에게 병사 한 명이 급히 뛰어옵니다. 그 병사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아주 거대한 멧돼지 시체를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죠. 잠에서 깬 베네이커는 병사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홀린 듯 초점은 흐리멍텅했으며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극심한 굶주림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 베네이커는 우선 병사가 말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베네이커는 병사의 안내에 따라 거대한 멧돼지 시체가 있다는 곳에 도착합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신의 은총이라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베네이커 눈에 비춰진 건 거대한 멧돼지가 아니라 끔찍한 몰골을 썩어가는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주님, 이 정도 크기의 멧돼지라면 영지 사람들 모두가 몇 달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죽은 지도 얼마 안 돼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기 전에 빨리 영지로 옮겨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흥분한 경비대장과 병사들은 영주 베네이커에게 빨리 멧돼지 시체를 옮기자고 소리칩니다. 베네이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보기엔 그저 흉측한 괴물로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긴 시간 뜸을 들이던 베네이커는 그것을 영지로 옮기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네이커는 점점 자신이 미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거대한 멧돼지 사체는 멜빌리지 곡식 창고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허나 아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만약 그랬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통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멜빌리지, 영주 베네이커는 경비대장에게 해당 사체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사체에 대한 분배 계획을 세우자고 말하였죠. 늦은 새벽 베네이커 영주의 집. 베네이커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절대 멧돼지 따위가 아니라 끔찍한 몰골을 괴물이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그냥 잠을 청할 수 없었던 베네이커는 결국 그 괴물을 옮겨왔던 숲으로 혼자 향합니다. 그리고 숲으로 향하는 영주 베네이커를 뒤로 거대한 멧돼지 사체에선 기묘한 소리가 멜빌리지에 울려 퍼집니다. 숲으로 향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본 끔찍한 괴물의 사체가 있던 숲풀에 도착한 베네이커 영주는 내심 자신이 미쳐가고 있어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횃불을 이리저리 옮기며 조사하던 중 베네이커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괴물이 자리했던 주변 일대의 나무와 숲풀이 모두 역병에 걸려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괴물을 옮기면서 남겨진 자국을 따라 짙은 초록색 액체가 주변 곳곳 남아 있었고 그 주변 역시 썩어가고 있었죠. 그것은 멧돼지가 아니라 괴물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베네이커. 사태의 심각성은 깨달은 베네이커는 급히 멜빌리지로 달려갑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멜빌리지에 도착한 베네이커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비춰집니다. 수백 명의 영지 사람들과 병사들이 그 괴물 사체를 향해 침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처럼 끔찍한 괴물의 사체를 입에 넣고 음미하며 뜯어먹고 있었죠.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멜빌리지 영지 사람들은 그 괴물의 배를 가르고 피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역병 괴물 썩은 사체 프라바스. 역병과 죽음을 뜻하는 프라바스는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병을 퍼뜨리며 번식한다. 숲과 농작물을 썩게 하는 역병을 퍼뜨려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대기근을 발생시킨다. 프라바스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특정 소리를 내어 집단 환각 및 최면에 걸리게 한다. 환각과 최면으로 프라바스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동물로 포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먹게 한다. 그의 살점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끔찍한 전염병에 걸린다. 또한 프라바스 전염병은 감염자의 타액으로 감염된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 극소량의 타액으로도 감염되니 필시 주의하여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가 썩어가고 잠에 들지 못하며 이내 사망한다. 또한 프라바스 피와 살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의 알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몸속에 기생하며 장기를 갉아먹고 때가 되면 입이나 코에서 나온다. 이에 만약 프라바스의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시체가 있다면 모조리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만약 땅에 그냥 버리거나 묻는다면 필시 그 일대는 역겨운 프라바스의 새끼들로 가득 찬다. 프라바스의 사체를 뜯어먹던 영지 사람들은 어느새 수천으로 불어났습니다. 베네이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고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병사와 농부 그리고 의사 사제를 가릴 것 없이 괴물을 물어뜯으며 배를 채웁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마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였겠죠. 영주 베네이커는 운이 좋게도 프라바스가 소리를 내뿜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환각과 최면에 걸리지 않았죠. 멀리서 지옥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베네이커는 이내 분노에 휩싸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일에 연관된 비타니아 제국과 자신들을 버린 국왕과 귀족들을 생각하며 말이죠. 자신이 지켜왔던 사랑하는 모든 멜빌리지 사람들은 이제 역병에 걸려 고통을 받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폐허가 되어버린 멜빌리지에는 산처럼 쌓인 수백 구의 시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베네이커는 큰 마차에 프라바스의 피와 감염자들의 침을 섞은 물과 술이 담긴 오크통을 싣습니다. 그는 어디론가 향하려는 듯 과거 왕국의 수많은 곡식을 바쳤던 큰 마차를 이끌고 숲을 나섭니다. 베네이커가 향한 곳은 외도로 왕궁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경비병에게 기사 증표를 보여주며 술과 서신을 함께 전달합니다. 이후 베네이커는 외도로 항구로 향합니다. 덤덤한 표정과 함께 검게 썩어가는 피부를 긁으며 말이죠. 항구에 도착한 베네이커는 비타니아 제국으로 향하는 수많은 무역 상선에 드나들며 프라바스의 피와 감염자들의 침이 섞인 물을 곡식에 뿌립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경비병들마저도 탈영했기에
그는 맘 놓고 상선에 탈 수 있었죠. 이후 베네이커는 숲으로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곤 눈을 감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라바스의 전염병에 감염된 곡식을 가득 실은 수십 대의 무역 상선들이 비타니아 제국으로 향하였습니다. 비타니아 제국의 시민들은 전염병이 감염된 곡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었죠. 이렇게 비타니아의 항구에서부터 시작된 프라바스의 전염병은 점차 사람끼리 옮기 시작하며 비타니아 제국의 수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타니아 제국의 인구수는 900만 명이었으며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웨도르 왕국의 게리안 국왕은 비타니아 사절단과 함께 호화스러운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도르 왕국의 국왕 게리안은 기사 베네이커를 칭찬하며 그가 보낸 술을 사절단과 나눠 마시고 있었죠. 신뢰하는 게리안 국왕님께 바칩니다. 이 술은 저희 멜빌리지 영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술입니다. 국왕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술들을 바칩니다. 웨도르 왕국의 기사 베네이커 올림. 오늘의 괴물 도감 역병 괴물 썩은 사체 프라바스. 아카샤 부족의 수호신 폭풍의 갈기 괴물 카라시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상륙한 후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영토를 구매하려고 물물교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인디언들에게 선물을 줄 테니 여기에 살게 해달라는 청탁의 의미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은 여기에서 나가달라는 의미의 행동이었지만 인디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사고 파는 문화와 관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디언들은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평화의 롱하우스, 티피 등으로 회합의 불을 둘러싸고 거룩한 파이프로 담배를 돌려 피우며 커다란 신비의 평화를 맹세하였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커다란 신비와 맹약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은 땅을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인디언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학살을 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착민들인 인디언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인디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10년대부터 다양한 이유로 정착민과 인디언 사이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정착민들의 무력에 쫓겨났습니다. 1675년 백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인디언 부족들마저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죠. 계속되는 인디언들의 항쟁에 아메리칸 인디언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은 초토화 작전이었으며 저녁에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근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1714년 북아메리카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 캐리퍼드에 주둔하며 17법영연대를 이끄는 스나이더 중령에게 한편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신을 열어봅니다. 서신에는 맥케인 대령이 보냈다고 적혀 있었죠. 인디언 말살 정책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나 되었는데 어찌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스나이더 중령. 예전부터 자네의 안일함과 게으름은 계속 나를 거스리게 했었네. 때문에 자네는 항상 일을 힘들게 하고 임무에 실패하지 않았나. 우리에게 내려진 인디언 말살 정책 명령이 무슨 뜻인지 내 서신으로 알려줘야 하나. 자네가 해야 할 행동이 뭔지 다시 한번 깨우치길 바라네. 저번 주엔 정착지에 인디언들이 침략하여 학살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네. 내 인내심은 이제 자네 넘치기 시작했다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나의 서신을 읽을 때에는 전장이 아니라 감옥일 걸세. 수고하게나 스나이더 중령. 맥케인 대령의 서신을 읽은 스나이 중령은 급히 페이슨 소령을 호출합니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중령은 페이슨 소령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죠. 식민지 캐리퍼드에서 스나이더 중령이 담당하는 인디언 부족은 총 3부족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부족과 평화를 약속하였고 중령은 몇 달 내에 인디언 부족들을 유배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중령은 자신이 체결한 평화 계약을 무시하였습니다. 라마카 부족과 카이코 부족 그리고 아카샤 부족에게 각 200명의 병사들을 즉시 출동시키라고 명령합니다. 17법영연대는 지휘관을 포함하여 약 1200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스나이더 중령은 얼마나 급했는지 절반에 해당하는 600명 규모의 병사들을 이번 작전에 투입시켰습니다. 즉시 소집되어 전투 명령이 내려진 병사들에게 페이슨 소령은 전원사살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이후 17법영연대는 인디언 부족들의 영토에 도착합니다. 어둠이 자욱하게 내린 새벽, 병사들의 총은 인디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날이 서 있었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단발의 총성이 대지를 울리며 인디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수백 명의 인디언들은 뜨거운 피를 흘리며 사망하였죠.
병사들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과 술을 가져와 평화를 이야기하였기에 경계를 하지 않던 인디언들은 저항도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이후 스나이더 중령은 라마카 부족과 카이코 부족의 공격을 맡은 지휘관들에게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서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카샤 부족의 공격 지휘를 담당한 숀데릭 대위에게서는 서신이 오질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중령은 초조한 마음이 생겼지만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를 보이는 인디언 부족에게 17보병연대가 패배하였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전투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직도 아카샤 부족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나이더 중령은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가보기로 하죠. 그때 누군가 피에 젖어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 말에 매달려 17보병연대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니 다름 아닌 아카샤 부족의 공격을 지휘한 숀데릭 대위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너무나도 끔찍하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였죠. 숀데릭 대위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엽니다. 늑대. 그건 거대한 늑대였습니다. 총을 아무리 갈겨도 죽지 않습니다. 그 괴물은 사람처럼 걷고 뜁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숨을 거둔 숀데릭 대위. 이에 중령은 즉시 병사 200명을 전투 소집시키고 아카샤 부족의 땅으로 향합니다. 숀데릭이 숨을 거두며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나이더 중령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다출혈과 고통으로 인해 일시적인 환각 증세로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하루를 꼬박 달려 아카샤 부족이 사는 곳에 도착한 스나이더 중령. 흙바닥은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허나 병사들의 시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임무 실패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스나이더 중령. 이내 욕설을 퍼부는 그는 어느새 맥케인 대령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카샤 부족의 움막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노인이 태연하게 스나이더 중령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카샤 부족의 노인은 입을 엽니다. 너의 비밀스러운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흙과 바람에 왜 피를 뿌리는가? 거룩한 파이프를 물며 맹세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얗고 붉은 자들이여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 주게나. 거룩한 맹세를 깨고 대지를 피로 적시면 언제나 폭풍이 다가왔다네.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에게는 자비는 없다네. 병사들이 모두 죽은 마당에 알 수 없는 소리까지 짓거리는 인디언 노인의 말은 스나이더 중령의 분노를 터뜨리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아무런 고민 없이 노인의 머리에 발사합니다. 상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노인의 머리. 이에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카샤 부족의 인디언들은 움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카샤 부족의 한 젊은 청년이 입을 엽니다. 우리는 하얗고 붉은 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거룩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에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은 잠에서 깼다. 우리는 하얗고 붉은 자들을 대지에 묻어주었다. 말을 끝낸 아카샤 부족의 젊은 청년은 스나이더 중령을 향해 창을 꺼내들고 달려갑니다. 방금 총에 맞아 사망한 인디언 노인은 아카샤 부족에서 대전사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왕이나 수장 같은 개인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 노인은 아는 것이 많고 전투 기술이 뛰어나 존경의 대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젊은 인디언 청년이 혼자 스나이더 중령에게 달려들자 이후 수백 명의 인디언 전사들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발의 충성이 천둥처럼 울리며 아카샤의 전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나갔죠. 10m 남짓거리에서 스나이더 중령을 앞에 두고 무릎은 꿇은 청년은 피를 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디언 청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창을 던졌고 스나이더 중령이 타고 있던 말에 맞았습니다. 이에 놀란 말은 발을 높게 올렸으며 중령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피가 웅덩이처럼 퍼진 땅에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는 아카샤 부족 청년은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에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은 잠에서 깰 것이다. 거룩한 맹세 깨지는 소리 폭풍의 카라시락. 말에서 떨어진 스나이더 중령은 분노에 휩싸여 이미 사망한 아카샤 부족의 청년을 향해 계속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둑해지고 이내 폭풍우가 일며 천둥번개 소리가 채찍처럼 휘몰아칩니다. 그리곤 저 멀리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오는 괴생물체가 보였죠. 매우 멀리 있었지만 어찌나 빠른지 그새 가까워졌고 그 거대한 크기에 병사들은 겁에 질려 총을 쏩니다. 총에 맞아도 그저 나뭇가지에 긁힌 것 마냥 신경도 쓰지 않고 다가왔죠. 어느새 눈앞까지 와있던 그 괴물을 목도한 병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괴생명체를 보고 기겁합니다. 폭풍의 갈기 괴물 카라시락. 카라시락은 풍성하고 긴 갈기가 있으며 모습은 꼭 사자와 늑대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다. 크기는 약 4m에서 5m 정도이며 기본적으로 이족 보행을 하지만 때로는 네 발로 다니기도 한다. 질기고 두터운 피부와 강철 같은 손톱과 뼈는 칼이나 총 따위에 뚫리지 않는다.
또한 카라시락의 울음소리는 천둥과 폭풍우를 불러온다. 이처럼 폭풍우가 몰려오면 인디언들은 카라시락이 잠에서 깼다고 생각하였다. 카라시락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괴물이다. 아카샤 부족은 거룩한 맹세 혹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영물로 생각하였으나 카라시락은 그저 자신의 영역을 더럽히는 자들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아카샤 부족 및 주변 인디언들은 옛부터 내려온 전승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카라시락의 심기를 건들지 않았다. 피냄새가 매우 짙게 퍼지고 비명소리와 고통이 울려 퍼지면 거룩한 맹세가 깨짐을 알고 폭풍을 몰고 오는 카라시락의 갈기를 마주할 것이다. 카라시락은 긴 잠에 들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냄새를 맡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아카샤인들은 항상 대지와 바람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카라시락은 평소에는 긴 잠에 들며 1년에 몇 번씩 스스로 잠에서 깨 몇 주간 야생동물 수백 마리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이때 카라시락이 일으킨 폭풍은 주변 인디언족들에게는 축복이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지는 식혀지고 갈라진 땅에 비가 스며들어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카라시락은 병사들을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내리치는 번개와 폭풍 속에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었죠. 스나이더 중령은 어리 빠진 채 죽은 인디언 청년의 시체를 이불처럼 덮어 숨어 있었습니다. 17법영연대의 병사들은 그런 스나이더를 보고 저주하며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습니다. 카라시락은 입을 벌려 한 번에 성인 남자 3에서 4명을 물어 죽이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뼈와 살갗을 찢고 부셔버렸습니다. 그 괴물의 수북한 갈기와 두꺼운 피부에 총은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병사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사이 중령은 시체들 틈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카라시락은 그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불보다 뜨거운 숨을 내뿜으며 인디언 청년은 시체를 들고 던져버리죠. 기회를 보고 있던 스나이더 중령은 총을 꺼내 소리를 지르며 카라시락의 얼굴에 쏩니다. 그리고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아카샤 부족의 인디언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말을 합니다. 거룩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에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은 잠에서 깰 것이다. 거룩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에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은 잠에서 깰 것이다. 거룩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에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은 잠에서 깰 것이다. 이후 총알이 떨어진 스나이더 중령은 피웅덩이 사이로 애처롭게 기어가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카라시락은 거대한 손으로 스나이더를 한 손으로 잡아채곤 지그시 바라봅니다. 공포를 느낀 스나이더는 카라시락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말을 걸어보지만 카라시락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스나이를 그대로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 주변은 아카샤 부족의 인디언들과 17법영연대 병사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카라시락은 거대한 폭풍으로 대지의 피를 씻어내곤 유유히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거룩한 파이프를 물며 맹세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얗고 붉은 자들이여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 주게나. 거룩한 맹세를 깨고 대지를 피로 적시면 언제나 폭풍이 다가왔다네. 폭풍의 갈기 카라시락에게 자비는 없다네. 오늘의 괴물도감 폭풍의 갈기 괴물 카라시락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서린 괴물 예티. 미스터리 관련 TV쇼나 영화에서 심심찮게 예티에 대해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티는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인원과 유사한 괴생물이죠. 그동안 예티에 대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은 항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목격담이나 사진 그리고 영상 등 많은 증거들 중에 예티의 발자국을 촬영한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죠. 민속학자들은 예티의 기원을 곰이나 야크와 같이 잘못 식별된 동물들로 설명합니다. 또한 예티는 흔히 북미의 빅풋과 비교되는데 두 괴물 모두 유사한 신체적 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티의 생김새는 흔히 갈색 또는 흰색 털로 덮여있고 두 발로 걷는 거대한 유인원과 같은 생물로 묘사되며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하죠. 일부 목격자들은 예티의 크기를 대략 2m 정도로 묘사하였습니다. 과거 예티의 목격담. 예티의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시기는 20세기 초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히말라야 주변 산을 등반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고 하죠. 그로 인해 등반을 하면서 이상한 생물이나 이상한 발자국을 봤다는 보고의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925년에 사진작가이자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톰바지는 제무빙하 근처 약 4,600m에서 생물체를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톰바지는 1분 동안 약 270m의 거리에서 그 생물을 관찰했다고 썼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의 모습은 인간의 형태와 정확히 비슷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다가 주변의 덤불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형체가 하얀 눈밭에 나타났고 제가 아는 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티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1950년대 정점에 달했습니다. 1951년 히말라야 산악인 에릭 시프터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동안 해발 약 6,000m에서 눈밭에서 남겨진 알 수 없는 자국들을 보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예티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자국들이 그저 평범한 동물들의 것이며 눈이 녹아서 왜곡된 것이라고 말하였죠. 1959년에는 텍사스의 석유사업가이자 모험가인 톰 슬릭의 원정대 중 한 명이 예티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배설물을 수집했습니다. 해당 배설물은 추후 분석을 통해서 분류할 수 없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또한 인도 육군 등산 원정대는 마칼루 베이스 캠프 근처에서 거대한 크기의 신비한 예티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티의 목격담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주로 발견되었고 약 2m에서 3m 정도 되는 크기와 거대한 발자국 그리고 사람처럼 이족보행을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괴물연구소는 다양한 목격담과 공통점들을 참고하여 예티 이야기에 대해 보다 흥미롭게 풀어보았습니다. 1943년 겨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젊은 산악인 제이든을 포함하여 여기 이 3명의 일행들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이든은 산악인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산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죠. 제이든의 아버지 로널드는 산악인들의 꿈인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등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제이든의 아버지 로널드는 에베레스트로 향합니다. 제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엄마를 잘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제이든과 아버지 로널드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로널드는 에베레스트 첫 등정을 목표로 북벽에 도전했으나 실종되었죠. 이후 몇 년 동안 제이든의 어머니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는 산악인들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널드의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산악인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며 시신을 수색할 여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제이든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죠. 아버지는 밤마다 제이든을 끌어안고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든이 어른이 되면 어머니와 같이 한 달 동안 산을 등반하며 여행을 가보자는 약속도 했었죠. 이후 제이든은 아버지 로널드를 집어삼킨 에베레스트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품었던 산에 대한 추억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죠. 하지만 어느새 20살이 된 제이든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떠나려 합니다. 눈 속에 파묻혀 외롭게 홀로 잠든 아버지를 기억하며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허나 어머니 크리스티는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눈폭풍에 자신의 아들까지 잃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크리스티는 제이든의 따귀까지 때리며 말려보았지만 이미 확고한 결심을 세운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든은 결국 아버지가 에베레스트로 떠나기 전 남겨놓은 등반 계획이 담긴 수첩을 손에 쥐고 네팔로 향합니다. 아버지 로널드의 등반 경로를 따라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는 제이든 일행. 휘몰아치는 것엔 눈폭풍에 제이든과 그의 동료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배낭을 방패 삼아 서로 꼭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죠. 눈폭풍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걱정 마, 에반.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하산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제이든. 패기로 뭉친 제이든 일행. 하지만 이대로 눈폭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들은 하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눈폭풍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낙상과 추락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몇 시간이 흘러 제이든과 그의 동료들의 몸은 점점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다행히 눈폭풍은 이내 잦아들었고 제이든 일행은 등반을 계속하였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희박한 산소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제이든 일행. 그들은 휴대용 산소통에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제이든 일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처럼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공기량은 보통 사람이 생활하는 곳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이든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탈진하고 기절할 수도 있었죠. 매서운 바람에 휘청대며 잠시 공포로 얼룩진 제이든의 머릿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직 산중턱이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제이든은 아버지 로널드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립니다. 지옥 같은 에베레스트를 직접 경험한 제이든은 더더욱 아버지의 시신을 여기에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집중하며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이든 일행. 이때 선두에서 등반을 하던 에반이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균형을 잃은 에반은 밑으로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었죠.
제이든은 온 힘을 다해 굴러떨어지는 에반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약 10m 앞에 절벽에서 가까스로 에반을 멈춰 세운 제이든. 에반은 제이든을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반을 구하느라 제이든의 산소통은 고장이 나 있었죠. 제이든은 자신의 산소통이 망가진 걸 알리지 않고 등반을 계속하였습니다. 분명 산소통이 고장난 사실을 동료들이 알면 하산을 결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정도로 날 막을 순 없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자. 이윽고 어느새 정상 부근을 향해 등반하는 제이든은 계속해서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선두에서 등반을 하고 있던 에반이 갑자기 멈추며 소리를 지릅니다. 저 멀리 정상 부근에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제이든과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보라로 인해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적어도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하였습니다. 제이든과 나머지 일행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얘들아, 혹시 저거 보여? 나도 보여. 어떡하지, 제이든? 계속 가야 하나? 뭔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하산할 순 없어. 직접 확인해보자. 전환된 산악인일 수도 있잖아. 사람 같은 무언가와 제이든 일행과의 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제이든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난당한 산악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죠. 이후 자신들을 바라보는 미스테리한 물체와 30m쯤 가까워졌을 때 선두로 나서고 있던 에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에반은 아연실색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이에 놀란 제이든과 다른 일행은 에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이든은 말도 안 되는 생명체와 조우합니다. 히말라야 서린 예티. 예티의 이름은 티베트어 야테에서 왔다. 티베트어로 야는 바위를 뒤에 태는 곰을 가리키는 말이며 한자로 서린이라고도 한다.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존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북아메리카의 빅풋 혹은 사스카치 또는 인도네시아의 오랑 펜덱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예티의 키는 대개 2m에서 3m에 이르고 몸무게는 200kg 이상이며 발크기는 43c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예티의 털은 흰색이 아니다. 21세기 목격담에 따르면 예티의 털은 갈색, 붉은색 또는 검은색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이족 보행을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예티는 덩치에 맞지 않게 겁이 많고 인간과 접촉하는 걸 극도로 꺼린다고 한다. 허나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차없이 공격하고 죽인다. 이에 얽힌 이야기 중 예티는 히말라야에서 산악인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예티를 마주한 제이든 일행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괴물은 분명 고릴라처럼 생겼지만 투벅투벅 걸어오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예티는 제이든 일행과 불과 10m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생에서 맹수를 만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티를 마주하고도 도망조차 못 가고 있는 제이든 일행. 이내 예티는 산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몸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위협을 합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에반과 나머지 일행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죠. 제이든은 도망치는 일행을 뒤로하고 계속 멍하니 예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이든은 충격적인 것들을 목격합니다. 포효하는 예티를 뒤로 그 괴물의 집으로 보이는 동굴이 있었고 근처에 6구에서 7구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이든은 직감적으로 아버지 시신이 저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3m가 넘는 이 거대한 유인원을 따돌릴 방법은 절대 없었죠. 혼자 남은 제이든은 결국 조금씩 뒷걸음질 치며 나중에 다시 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상하게도 예티는 마치 기회를 주듯 뒷걸음치는 제이든을 따라오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이후 결국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지도 못하고 혼자 하산한 제이든은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같이 등반한 에반이 예티를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낙상하고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전해 들었죠. 제이든과 일행은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에반의 사망 이유를 빙벽 붕괴로 인한 추락사고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이유는 예티에 대한 실제 목격담을 통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개월 후 제이든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전문 사냥꾼들과 함께 예티를 목격했던 장소에 몇 차례 가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티는 물론 시신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든은 병에 걸려 몸이 많이 약해진 어머니 크리스티를 간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이후 결국 병 때문에 제이든의 어머니 크리스티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직전 제이든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제이든, 훗날 내게 소중한 가족이 생긴다면 항상 곁에서 아끼고 지켜줘야 한단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의 괴물 도감, 히말라야의 서린 괴물 예티.